자, 삼국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여러분들, 음, 우리가 잠시 전에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를 보는 눈도 그냥 영토 크기라 보지 말고 그 나라가 어떠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거기서 볼 때 대체로 볼 때 신라가 가장 백제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선진적이었을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뭐 못하면은 고구려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신라의 경우인데 신라는 대신에 뛰어난 외교력과 중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삼국 통일까지 나갔습니다. 어쨌든 신라의 저력은 또 나름대로 저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구려 역사를 주목해 왔던 데는 뭐 영토가 넓고 이런 거에 대한 낭만적인 의식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장된 것이 많았어요. 고구려를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됐던 이유는 대체로 고구려사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고구려를 왜 주목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고구려 주목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고구려 광개토왕 하면 와 만주 땅 우리 땅 와 이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고구려를 주목하게 된 고구려를 참 우리 역사에서 아주 어떤 대단한 나라로 기억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일본인들의 도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본래 일본 사람들은 고구려사를 연구를 하면서 이봐라 조선 사람들아 너희들은 본래 만주 땅도 너희 땅이었다. 이거예요. 만주 땅도 너희 땅이다. 만주 땅도 조선인들의 땅이었다. 야, 이거 듣기 참 좋죠, 기분이. 왜 일본 사람들은 만주 땅은 조선인 땅이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내선 일체 아니냐. 즉, 조선과 일본은 하나인데 만주와 조선도 본래는 하나였다. 따라서 우리 일본이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던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연원이 있다. 왜? 내선 일체니까 선만은 똑같은 거 아니냐. 조선과 만주는 한 몸이었고 내선 일체니까 만주를 우리가 먹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이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고구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고구려의 우리가 조선 민족들이 고구려 민족이 만주를 점령했고 하여튼 영토가 컸다는 그 이야기를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있었던 만주사변에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게 된 이론적 근거, 역사적 근거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열심히 고구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광개토 대항비에 대한 연구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내선일체를 조장하기 위해서 본래 뭐라 하는 거예요? 임나일본부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죠? 한반도 남쪽에 임나에 칠현을 두었고 그 칠현을 신공항우가 와가지고 신라, 가야, 백제를 이렇게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일본부다. 임나일본부다. 그리고 현으로 따지면 7개의 현이 구성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임나일본부라는 건데 임나일본부와 이런 고구려의 역사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본래 신라는 조선은 신라가 본래 신라는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고 그래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나중에 백제와 일본 이런 상은 서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한 몸이나 마찬가지고 일본 천황과도 어떻게 보면 백제에서 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일본의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국조도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아마데라스의 오빠인 스사노 미코토의 동생이야. 그러면은 뭐냐면 일본의 그 국조인 아마데라스 오미카미하고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하고 같은 거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선일체고 고구려가 이 만주 땅을 점령했고 이런 모든 짬뽕을 시켜가지고 즉 말해서 뭐냐면은 내선은 일체고 선만은 일이여다 이런 거예요. 내선일체 선만 일이여.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선사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웃을 일은 아니죠. 조선 사람들이 만주를 지배했다는 것은 위대한 고구려의 역사를 위대한 한국사로 띄웠어요. 실제로 일본 사람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해서 그것이 다 만주 땅은 본래 조선사였다는 걸 많이 밝혔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배워요. 이게 고토회복론으로 온 겁니다. 오늘날에. 제가 보기에 요즘도 고토회복론 만주 땅 우리 땅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원을 따지면 이 친일파들이에요. 가장 악질 친일파들이 만주 땅 우리 땅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일본이 물러가니까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백두산 올라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만주 땅 우리 땅 그러고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저들이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고구려의 영토가 얼마나 넓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넓어야지. 그죠? 지금 우리가 영토가 넓어야 좋은 거지. 뭐 고구려 때 한때 넓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죠? 그 말고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베이스를 알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일본이 조선의 역사를 활용해서 대륙 침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그런 반면에 중국은 그죠? 고구려에 대해서는 지금 동북공정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 동북공정이 이것도 역사 침략이나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국군 성장이 강화되니까 만주 영국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고구려가 만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뭐 일본 놈들이 띄우든 안 띄우든 간에 우리 역사는 만주 땅은 우리 땅이었잖아 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주 영국권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간도 지역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숨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 몰래 채용건의를 보내가지고 간도에 보내가지고 한경국도로 편입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간도 사람들이 지금의 조선족이죠. 사람들이 자치공화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그게 천추의 한이고 결국 6.25가 터져서 중국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게 되고 그 중국이 우리 북한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뭐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압록강 이용권까지 주면서 백두산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백두혈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두산 일부를 받는 대신에 압록강 두만강의 수계를 중국에게 이용권을 주는 바람에 모처럼 압록강 두만강 우리나라도 강이거든요. 그 강을 이용권을 중국이 가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남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압록강 유람선에서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애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성장함에 따라서 만주 문제는 아마 제기될 것 같아요. 특히 간도 지역에 간도 협약 때 우리가 파출소도 거기 만들어 놓고 했는데 간도 협약 문제를 뭔가 이게 고민이 돼야 되는데 간도 협약은 조선 통감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교를 대신하던 데인데 통감부는 반대를 했거든요. 간도 협약을 맺는 거를. 그랬더니 일본 본토 정부가 통감부를 내쫓아 버렸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 있던 통감부를 내쫓고 저기들이 멋대로 일청 조약을 맺어가지고 간도를 떼주고 막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사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쨌든 총독부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통감부하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배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권력 자체도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상으로도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본 본토 정부가 했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분쟁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물론 분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나중에 뭐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 역사의 미연에 해결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중국 공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당의 전쟁은 필연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수당 전쟁, 수와 당나라 수당 전쟁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수나라와 고수 전쟁, 고당 전쟁 합쳐서 고구려의 수나라 당나라 전쟁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당 전쟁이 왜 했을까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70년 전쟁이라 그러는데 고구려하고 중국하고 맞짱 뜬 게 70년이거든요. 70년간 전쟁을 했는데 70년 전쟁 동안에 선제 공격을 누가 했느냐? 선제 공격은 고구려가 했어요. 이 중국이 먼저 고구려를 침략한 게 아니고 고구려가 먼저 중국을 침략했어요. 그거 영량왕 때인데요. 598년인가에 영량왕 때 고구려가 말갈군 2만 명을 이끌고 수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자, 선제 공격은 고구려가 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당 전쟁은 왜 발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영토 싸움 아닐 거고, 저는 온달 평강공주가 바로 직전이거든요. 평강공주가 아마 영양왕의 누나인가 그럴 거예요. 이 평강공주가 왜 온달 장군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마 그 온달 장군이 있었던 시기가 한 570년에서 580년인데 이 온달 장군 시기에 밑으로는 저기 뭐야 신라가 막 밀고 올라오거든요. 신라가 밀고 올라와 가지고 진흥왕 다음에 약간 진평왕이 지금 즉위를 한 정도 됐는데 이 막 그냥 그 신라가 밀고 올라와 가지고 온달 장군이 지금의 그 단양 영춘에다가 진을 치고 있으니 진흥왕은 지금 중부고속도로 올라가면 단양 적성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소백산을 놔두고 영춘의 고구려와 단양 적성 똑같은 단양인데 단양 영춘의 고구려와 단양 적성의 신라가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꽉 그 중령을 꽉 누르고 있는 게 바로 온달 장군이었거든. 그런데 한쪽으로 뭐예요? 마침내 중국이 통일이 돼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통일을 바라보는 이 평원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평원왕이 그래서 평강공주와 온다리를 결혼시켜가지고 국가 기틀을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왜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했을까요?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마 더 이상 푸순 요동 지역에 철산이 있었는데 푸순은 탄광이고요. 고구려는 탄광을 활용했던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석탄을 산업혁명 때 사용하는데 이미 고수전쟁 때 고구려가 석탄을 활용해가지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푸순 탄광하고 이 요동 철산 이 두 개가 철산이 왜냐하면은 철은 뭐예요? 산업의 식량이잖아요. 산업의 식량이니까 이 철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동 지역에 요 지역에 있던 내가 자꾸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게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변해지는 거예요. 요동철산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 고구려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 유전지대 요즘 같으면은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 유전지대를 중국이 먼저 먹으려고 중국이 통일이 되면 그걸 먹으려고 그럴 거거든. 그래서 요서를 공격하는 이유는 이 요서 일원에 있던 고구려의 철산들을 보호하기 위하고 거기 있는 수나라의 선봉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동철산을 고구려가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70년 전의 출발점은 그냥 고구려의 치기가 아니고 역시 고구려의 생존 전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국 통일. 그런데 왜 삼국 통일 수준이 낮은 신라가 외세에 의해서 삼국 통일을 했는데 이 수준 낮은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를 외세 즉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정복하고 앞선 사회로 발돋움을 하려는 사실을 신라의 삼국 통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수준 낮은 사회가 발버둥 치면서 수준 높은 사회를 정복하려면 외세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북한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뭐냐면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나라로 발돋움하는 신라의 삼국 통일은 그 나름대로는 생존 전략이지요.
그런데 이 외세를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한반도는 엄청난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나라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외국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통일을 해놓으니까 계림도독부, 안동도호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웅진도호부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려고 했죠. 그런데 진정한 통일 전쟁은 바로 이 668년 고구려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무왕이 고구려 사람들을 모으고 백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진정하게 삼한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당 전쟁을 벌인 것이 진정한 일통사만의 진가입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당나라를 몰아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나라가 이때 한반도에서 물러가면서 다시는 신라와 한판 붙었거든요. 한 8년 전쟁을 신라와 벌였는데 다이다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짱을 뜬 거죠,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신라는 혼자 힘으로는 5만 대군, 김유신이 이끌던 5만 대군 가지고는 전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고구려 군대 최고 정예 부대가 이 구서당에 참가하고 또 그다음에 그 백제 부대가 합류하면서 고구려 백제가 그 한강 이북에 본래 장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 가장 이 눈이 밝은 고구려 백제의 사람들이 신라 군대 5만 명과 공격을 한 거예요. 초창기는 왕창 깨졌지요. 그런데 다행히 신라는 외교를 잘했습니다. 티벳에 사람을 보냈든지 티벳의 왕자가 당나라 수도를 침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거의 소백산맥에서 풍전등화가 된 상태에서 당나라 수도 그 장안이 티벳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티벳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다 하니까 이근행이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다시 소백산맥에서 이 북진을 하면서 마침내 일전을 겨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의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마지막 삼국 통일 전쟁도의 마지막 순간이 나옵니다. 675년이었어요. 음력 9월 달에 이게 한강인데요. 한강하구고 여기로 가면은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의 도라산 전망대가 이 지점이에요. 도라산 전망대고 요 넘어가지고 이제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도라산 전망대가 옛날에는 천성이었어요. 이 천성에서 딱 이 신라군이 매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나라 보급선이 왜냐하면은 이근행이가 말갈 기병 20만 명을 끌고 신라를 공격했는데 20만 명을 끌고 오다 보니까 저기 장나라 아까 티벳에서 공격해가지고 이근행이가 장안까지 갔잖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뭐가 없었느냐면 마초가 없어요. 마초. 이 기병들 2만 명이 그 기병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20만 명 중에 5만 명을 말이 5만 필인데 5만 필이 먹을 마초가 없는 거예요. 해는 음력 9월이니까 점점 가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초가 없는데 그래서 당나라가 이 한강을 통해서 마초선을 보냅니다. 마초를 가득 싣고 지나가 딱 가는데 여기 오두산성 즉 천성 지역에 숨어있던 신라군이 화공을 해요. 675년 음력 9월 달에 화공을 하면서 이 마초를 실은 당나라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던 매소성에 있던 이 이근행의 20만 주력이 지금 마초가 없이 지금 굶게 생겼는 거예요. 그리고 이근행이가 별동대를 보내가지고 이 지금의 그 연천군 칠중성인데 이 마지막 탄환 6.25 때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전투지예요. 이 칠중성에 있는 신라군을 공격을 하는데 이 칠중성에서 마지막까지 이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맞아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 거두고 천송에서 적선들을 다 격침을 시키니까 마지막으로 이근행이가 매소성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신라 고구려 백제 군대가 연합군이 매소성을 공격을 하니까 이때 말 3만 6천 필인가 3만 8천 필인가를 넣고 다 도망가 버렸어. 마침 675년 10월은 우리 민족에게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이 매소성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 20만 명을 제압하고 거기서 말 3만 8천 피를 노획해서 그걸 신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기병의 효시가 되고 그 말에서 그 말 키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걸출한 인물이 났으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장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한 5만 필이 만들어지는 한 3만 8천 필이 노획이 돼가지고 신라가 기병 전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모든 군대 전술이 기병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진정한 삼국 통일은 신라만의 힘이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의 유민들의 모임이고 모임의 힘에 의해서 합쳐서 된 것이고 그죠? 마침내 그 힘을 합친 문무왕이 진정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저기 매소성에서 몰아낸 그 민족의 힘이 오늘날 한반도의 주민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불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정신 세계가 고급 종교가 들어왔고 뭐 정신 세계가 뭐 보편화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불교가 들어온 이유는 이 체계예요. 체계와 질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극락에 가는 것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유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유교만 가지고 너는 군은 군이고 민은 민이고 신은 신이고 이렇게 가르쳐도 무슨 개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부처님께서 깊은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질서 너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그럼 질서는 뭐에서 나오느냐? 글에서 나온다. 글과 문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글깨나 알고 문자를 깨닫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 그게 교종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 교종을 통해서 글자를 알고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 역사란다. 이 불교를 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시스템,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불경 교종 체계고요. 그래서 왕실은 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체계를 잡으라니 그동안은 왕이 네가 왕인지 내가 왕인지 내가 귀족인지 구분이 안 갔단 말이에요. 마립간이지 마립간 하는데 다 귀족 중에 좀 높은 사람은 마립간이라 그러지 왕이라 안 그랬거든. 그랬는데 신라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뭐가 됩니까? 왕과 백성과 귀족의 신분이 뭔지를 신분 질서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거예요. 그것을 종교화하고 그래서 신념으로 심어준 거예요. 신분은 신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왕후장상인의 시가 따로 있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불교가 가져다 준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걸 합리화하면서 불교가 오면서 막바로 율령이 공포되는 거예요. 불교와 수입과 율령의 공포는 한 세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지요? 불교가 정신적으로 국가를 질서화시키면 그걸 법제적으로 질서화시키는 것이 율령체제입니다. 법령체제죠. 그런 것을 위해서 불교가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불교를 도입하는 이유는 국가 통합, 오케이. 왕권 강화, 오케이. 식자청의 정대, 오케이. 이거 식자청의 정대가 뭐예요? 문자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귀족 플러스 관료의 모습으로서 지배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계급 대립의 완화. 그렇죠. 극락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죠. 극락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 누구를? 귀족을 잘 믿어야 한다. 귀족과 백성들이 서로 합심해야 한다는 이런 계급 화해적인 측면. 그래서 불교가 계급 화해적인 측면이 많아요. 갈등을 좋아하지 않아. 화쟁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싸우지 말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죠. 원효의 화쟁사상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우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 이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고 인연이 뭉쳤다 흩어지는 것이니 싸울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계급 대립을 완화시키고 율령 반포와 불교 수용이 서로 공감대를 갖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4세기에 가져갔을까요? 4세기에 불교가 들어왔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더 이상 낙랑군이 필요 없어져서 그래요. 낙랑군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불교가 들어온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더 이상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이 형성이 되니까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해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변방의 중국 문화인 낙랑군 문화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눈이 의식이 상승했다는 거죠. 상승해서 낙랑군이 우습게 보이는 순간 낙랑군을 정복하게 되고 그 정복의 여세를 몰아서 중국의 우수한 문화의 총화인 율령과 불교가 들어갔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자, 다음에 왜 원효대사는 성녀들이 왜 원효대사를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하고 있었는가요? 이 삼국유사 제가 지난번에 원효대사를 너무 이렇게 원효대사를 이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들 일연선사 계열에서 원효대사는 상당히 이 질이 나쁜 사람이다. 질 나쁜 사람이다. 왜 그래? 왜 질 나쁜 사람으로 봤을까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원효대사가 지나가는데 새가 한 마리 와가지고 이래도 있게 하대. 휴재오 화상이요, 휴재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가 보니까 이 땡중아 그만해라 이제 그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효대사 보고 뭐라냐면은 여섯 공주 같은 여자하고 파괴를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으니 중이 파괴를 했으니 너 이제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갔는데 하도 원효대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낙산사 홍련암으로 가가 관세음보살을 보러 갔는데 원효대사가 뚝 지나가는데 그 밑에 어떤 그 아줌마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여성이 아주 그 물을 깃고 있어서 희롱을 했대요. 그 희롱을 하니까 이 여자가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원효를 대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원효대사가 아주 이쁜 여성이 있어서 원효대사가 그 여성 보고 말을 걸었더니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신발을 한쪽 벗고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 원효대사가 세 가지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는 요섭공주와 사랑했던 그 우리 참 불교계의 위대한 원효대사가 왜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바로 그것은 관세음보살은 귀족들의 것이라는 게 이게 의상대사의 논리예요. 일적다. 화엄사상이죠. 화엄사상에서 귀족의 불교를 중심으로 했던 의상대사 계열이 나중에 일연선사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귀족 불교가. 그런데 이 원효대사는 다 뭡니까? 이 민중불교잖아요. 극락은 무슨 개뿔, 극락은 천수경, 반야신경 이런 것을 쓸 줄 아는 게 아니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대중불교를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불교를 외치니까 관세음보살이 만약에 먼저 원효대사가 보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귀족들이 먼저 관세음보살을 봐야지. 백성들이 무슨 그거로 해서 먼저 관세음보살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백성들에 대한 민중불교를 지향했던 이 원효에 대한 경멸, 귀족불교의 경멸이 이런 삼국유사의 원효대사가 망신당한 이야기들을 그려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 쟁탈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점을 아시면은 불교와 고대 불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왜 중국 가다가 의상대사는 중국 가고 원효대사는 안 갔는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원효와 여섯공주가 사랑해서 이룬 민중불교예요. 즉 여섯공주를 사랑해 실제로 여섯공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뭐 기록에 나와 있으면 결혼했다고 치고 사실은 육두품인 원효대사가 긴골인 여섯공주와 결혼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이야 뭐 사랑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대성기실론소 이런 것들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민중에게 극락을 주고 문자에서 해방되자는 이야기예요. 화쟁사상 이런 건 뭐냐 하면은 귀족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으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너희들이 귀족들이 문자 깨나 아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 헤게모니 투쟁하는 것에 대한 화쟁사상. 민중불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그 부처님이 이 부처님이고 저 부처님이 이 부처님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불교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신문화쟁론이고 원효의 화쟁사상이에요. 그리고 정토신앙, 결국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사람만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문자로 설명되던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화엄경 이런 문자로 설명되던 불교 체계의 극복에 대한 단서를 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점찰법회를 만들고 정토신앙을 만들고 밀교를 만들고 관음신앙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문어발처럼 뻗어가면서 마침내 우리나라 불교가 민중불교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민중불교화하니까 이 의상계열은 뭐를 들고 나옵니까? 무슨 소리 민중불교냐 해서 의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왕이 왕다웠고 신하가 신하다워야 되는 거고 지배계급이 똑똑해야 된다 해서 호국불교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국불교로는 왕권과 귀족권을 지키기 위한 화엄사상 문자로서 일어서는 불교고, 반면에 나무아미타불을 외쳤던 이 민중불교와 둘이가 마침내 우리 역사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맺게 되는 것이고, 이 호국불교는 오늘날까지도 권력자들이 불교를 활용할 때 쓰는 말들이 대부분 호국불교예요. 호국사상을 주로 내세우는 것들은 대부분 의상계열의 호국불교 계열이고, 백성들의 구휼이라든가 백성들의 구제 이런 것을 한 것은 민중불교 계열이에요. 이런 불교들이 오늘날에 두 가지 불교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호국불교라는 것도 얼마나 이데올로기적인 것인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입니다. 문자 없이도 극락 갈 수 있다. 불림문자. 유식한 말로는 불림문자예요. 그래서 불림문자는 선만으로도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쭉 한번 학습 내용을 한번 보시고 시간 관계상 그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나 올해는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또 미진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시 과제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한 페이지 한 장입니다. 한 장 해가지고 한 페이지죠. A4 해가지고 과제란에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4가지 간단하게 자기 답을 써서요. 네. 자, 여러분들, 3교시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나요? 이제 삼국시대 들어오니까 다이나믹해지죠?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